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는 늦은 밤이었지만 구로구의 낡은 상가 건물 주변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 어둠 속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들어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은 이 낡고 비좁은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차문이 열리고 잘 닦인 구두가 진흙이 튄 아스팔트 위를 밟자 주변에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우산을 받쳐들려는 수행비서의 손짓을 가볍게 제지하며 차에서 내린 남자는 화인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이었고 그는 눈앞에 있는 허름한 건물의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그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단 하나였으며 그것은 자신이 설계한 거대한 판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 건물 안에 숨죽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뒤섞인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희미하게 빛나는 불투명 유리문 너머로 타닥거리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혁은 잠시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는 제안이 가져올 파장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았고 이내 결심이 선 듯 거칠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시평 남짓한 사무실은 온갖 서류 뭉치와 법전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여자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법조계의 잔다르크라 불리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변호사 이서하였고 민혁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하는 키보드 위에서 춤추던 손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낯선 방문자의 인기척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작성 중이던 소장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은 단순히 의뢰를 하러 온 동네 주민의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고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불청객을 마주 보았다. 최고급 맞춤 슈트를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광경은 마치 현실이 아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으나 서하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은 오기와 자존심이 살아있었고 민혁은 그 눈빛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찾던 사냥개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민혁은 서하의 책상 위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고 묵직한 가죽 가방이 낡은 책상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서하는 가방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의문을 표했지만 민혁은 설명 대신 턱짓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그녀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기를 종용했다.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권력의 힘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던 아버지의 누명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그녀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켰던 사건의 진상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서하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며 민혁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심연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하가 현재 처한 비참한 현실과 과거의 억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혁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서하에게 자신의 법무팀에 합류하여 화인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을 청산하는 칼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서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혁을 노려보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반박하며 그가 자신에게 진짜로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민혁은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단지 그룹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처리할 유능한 사냥꾼이 필요할 뿐이고 사냥이 끝나면 그녀가 원하는 명예 회복과 부를 약속하겠다고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 대답했다. 서한은 민혁의 제안이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사실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화인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의 총수가 일개 제명된 변호사를 직접 찾아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녀를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으나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빚더미에 앉은 가족의 생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서한은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을 건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혁은 서아의 수락을 예상했다는 듯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계약서를 꺼내 들었고 그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고용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비밀 유지 조항과 독소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한은 전문적인 식견으로 계약서의 위험성을 단번에 파악했지만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결심한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펜소리가 정적을 깨고 사무실을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운명이 새로운 궤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민혁은 서명된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소유이자 무기임을 선언했고 서한은 그 말에 담긴 오만함에 치를 떨면서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서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눈빛에서 읽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었고 어쩌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민혁은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차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서아에게 내일부터 당장 화인그룹 본사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서아는 민혁이 남기고 간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 악마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했다. 서한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빛을 띠기 시작했다.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사냥개로 쓰려 한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사냥이 끝난 후 주인을 물어뜯는 것은 사냥개의 본능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그녀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화인그룹 본사는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유리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서아의 발걸음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웅장한 건물 내부와 바쁘게 오가는 엘리트 직장인들의 모습에 잠시 위축되는 듯 했으나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안내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했는데 이는 그녀가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채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과 함께 서아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그녀는 표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사무 공간이었으며 그 중앙에 강민혁이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또 다른 권위적이고 냉철한 사업가의 아우라를 풍기는 민혁은 서아를 보자마자 다가와 짧은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손을 맞잡은 서아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존재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혁은 서아를 자신의 집무실 옆에 마련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마치 취조실처럼 사방이 막혀 있었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화인그룹 내부의 비리 장부와 이면 계약서들이라고 설명했다. 민혁은 서아에게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숙부이자 그룹 내 최대 정적인 강부 회장을 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기한은 일주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덧붙였다. 서아는 방대한 자료의 양에 기가 막혔지만 불평하는 대신 즉시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놀라운 집중력으로 업무에 몰입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지만 그는 CCTV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혁에게 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성능 연산 장치나 다름없었고 그녀가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하는 CCTV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빠른 속도로 서류를 독파해 나갔으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의 연결 고리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던 서하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허리를 펴고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와 그녀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려 했고 서하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그에게 제시했다. 그것은 강 부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민혁조차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은밀한 자금 루트였다. 서아의 브리핑을 듣는 민혁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능력을 갖춘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민혁은 내색하지 않고 차갑게 잘했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는데 그의 등 뒤에서 서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쫓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류 검토 과정에서 눈치챘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헤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위험한 동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보다는 의심과 이용하려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차가운 거래와 계산 속에서 피어날 감정이 결국 그들의 견고한 세계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파멸 혹은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화인그룹 전략기획실의 아침은 전쟁터의 고요함과도 같았고 그 중심에 선 이서아는 보이지 않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걷는 기분으로 출근 카드를 찍었다. 그녀가 입사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내에는 이미 그녀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었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아냥거림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서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나 따가운 시선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오직 강민혁이 던져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회사는 직장이 아니라 전쟁터였고 동료라 불리는 이들은 잠재적인 적이거나
혹은 그녀가 밟고 올라가야 할 디딤돌에 불과했기에 감정적인 동요는 사치일 뿐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자리에 앉자마자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재무제표와 계열사 간의 자금 이동 내역을 매의 눈으로 훑어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민혁이 지시한 강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투자와 기부금 형식을 띠고 있어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 그러나 서아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거래 내역 속에서 미세하게 어긋난 패턴을 발견해냈고 그것은 바로 그룹 산하의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미술품 경매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었다. 고가의 미술품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거래되고 그 대금이 해외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수법이었으나 그 규모와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과거 5년간의 경매 기록과 낙찰자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찾아냈다. 낙찰자들 대부분이 강 부회장의 측근이거나 그와 연관된 하청업체의 대표들이라는 점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그룹의 지배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었다. 서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가져다줄 파급력을 생각하며 묘한 흥분에 휩싸였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전율을 즐겼다.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적들을 단칼에 베어버릴 논리를 구축해 나갔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서아의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일부러 엉터리 정보가 섞인 자료를 넘겨주었고 그녀가 그 함정을 피해 진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녀가 자신이 준 자료를 맹신하고 섣불리 보고를 올린다면 그녀는 그저 그런 쓸모없는 소모품에 불과할 것이며 그는 가차없이 그녀를 내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며칠째 침묵을 지키며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민혁은 그녀의 침묵이 무능함 때문인지 아니면 더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한 폭풍전야인지 가늠하며 초조함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오후 늦게 비서실을 통해 서아의 면담 요청이 들어왔고 민혁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짧게 숨을 고른 뒤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아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자신감이 감돌고 있어 민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파일철을 민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자신이 분석한 미술품 거래 내역과 강 부회장의 연관성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민혁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파고들어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민혁은 보고서를 넘기는 손을 멈추고 서아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뜨거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놓은 덫을 피해 오히려 사냥꾼이 놓친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버린 이 여자에게 전율을 느꼈고 그것은 일종의 동질감이자 위험한 매혹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인이면 계약서 사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는 서아에게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파헤칠 줄은 몰랐다며 칭찬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을 건넸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아는 민혁이 자신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대가로 이제부터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칼잡이가 아니라 판을 읽고 움직이는 전략가임을 증명해 보였고 민혁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가 싫지 않은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깔려 있었다. 민혁은 서아의 요구를 수락하며 대신 이번 작전이 실패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그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서아는 이미 각오한 바였다.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오르자 서아와 민혁은 밤낮 없이 붙어 다니며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늦은 밤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 야식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건조한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 점차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나갔다. 서아는 정의와 진실을 믿는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민혁은 오직 승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기에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그러나 그 충돌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자극제가 되었고 그들은 싸우면서 정이 든다는 말처럼 미묘한 감정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강 부회장 측의 하수인이 보낸 경고성 메시지가 서아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서아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옆에 있던 민혁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확인했다. 내용을 본 민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서아의 가족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서아는 민혁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에 놀라면서도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을 위해 분노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낯선 따뜻함을 발견했다. 민혁은 떨고 있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업무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회의 도중 우연히 스치는 손길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텐션이 느껴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늘어났다. 하지만 서아는 이런 감정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일부러 민혁에게 거리를 두려 노력했고 민혁 또한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평행선 위를 걷고 있었고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보는 이들마저 숨죽이게 만들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서아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 부회장의 자금 세탁 혐의를 고발하는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 부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민혁과 서아를 비웃으며 자신이 준비한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서아는 당황하지 않고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강 부회장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금고의 위치와 그 안에 담긴 장부의 사본이었는데 서아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강 부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혁과 서아는 침착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 사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강 부회장에 대한 내부 감사가 결정되자 민혁은 서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법도 했지만 의외로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서아는 그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다. 민혁은 뒤를 돌아 서아에게 다가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 자격 회복을 위한 탄원서와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서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움직여 주었음에 만족해야 마땅했지만 어째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함을 느꼈다. 그녀가 너무 유능해서일까? 아니면 그녀를 이용하고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 때문일까? 민혁은 자신의 감정을 정의 내리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서아는 민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이냐고 물었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진짜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강 부회장은 꼬리일 뿐이며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서아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했다. 서아는 사무실을 나서며 민혁이 준 서류를 가슴에 품었는데 그것은 희망이자 동시에 족쇄와도 같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강 부회장의 측근이 그녀에게 살벌한 눈빛을 보내며 지나갔고 서아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고 무엇보다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화인그룹의 빌딩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두 남녀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사랑과 야망, 그리고 복수와 배신이 얽히고 설킨 이 드라마는 이제 막 1막을 내리고 더욱 격정적인 2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민혁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서아가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위험한 거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운명 공동체였다. 이 사회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으나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위협적이었으며 화인그룹 내부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이한 정적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 부회장은 표면적으로는 근신 처분을 받고 물러난 듯 보였지만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그림자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여 어둠 속에서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서아는 출퇴근길마다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과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려야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의연하게 업무를 처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민혁과의 계약이 존재하는 한 이 위험한 줄타기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아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경호원을 붙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서아는 눈에 띄는 행동이 오히려 적들을 자극할 수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민혁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렸지만 민혁은 그런 그녀가 못마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업무 시간 틈틈이 서아의 동선을 체크하고 보안팀에게 특별 감시를 지시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막을 치려 노력했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민혁은 서류 결제를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서아의 빈자리를 향했고 그녀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초조해하는 자신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다. 야근이 일상화된 전략기획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시각 서아는 홀로 남아 강 부회장의 해외 계좌 추적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을 받으며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기자 서아는 지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적막한 사무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져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하 3층 주차장은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텅 빈 공간에 울리는 서아의 구두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 주차된 기둥 뒤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
등 뒤에서 들리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자신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에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하는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공포를 느끼며 차키를 꽉 쥐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기둥 뒤 어둠 속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퇴로마저 차단당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내들은 한눈에 봐도 일반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주차장의 찬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서하에게 다가오며 강 부회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끔찍했다. 그는 서하에게 더 이상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협박하며 만약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녀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하는 극심한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짐승들 앞에서 등을 보이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감추며 당신들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니 당장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더욱 압박해왔다. 우두머리는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다며 손에 쥔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다른 사내들도 서하를 향해 손을 뻗어오기 시작했다. 서하는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사내 중 한 명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서하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지하 주차장의 입구 쪽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돌진해 들어왔고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사내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검은색 스포츠카가 그들을 덮칠 기세로 달려들더니 서하와 사내들 사이에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혁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서하의 앞을 막아서며 사내들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민혁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사내들에게 덤벼들었는데 그는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서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사내들은 처음에는 민혁의 기세에 눌려 주춤했지만 곧 수적 우세를 믿고 그에게 덤벼들기 시작했고 주차장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서하는 민혁이 주먹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그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심장이 바칠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민혁은 입가에서 피가 터지고 옷이 찢겨나가는 와중에도 서하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방어막이 되어 주었다. 우두머리 사내가 빈틈을 노리고 서하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찰나 민혁은 자신의 몸을 날려 그 일격을 대신 받아내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민혁의 왼쪽 어깨가 무너져 내렸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하를 올려다보았고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하는 피로 물든 민혁의 와이셔츠를 보며 이성을 잃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눈물은 민혁의 얼굴 위로 떨어져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때마침 주차장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사내들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도주했다. 소란이 지나간 주차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고 민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어깨를 감싸쥐며 지혈을 시도했고 그녀의 하얀 손은 금세 붉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며 화를 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민혁의 수행비서와 구급대가 도착하자 서아는 그들과 함께 민혁을 부축하여 차에 태웠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차 안에서 민혁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서아의 안전을 확인하려 했고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은 괜찮으니 제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민혁을 냉혈한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서아의 마음속에는 민혁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병급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친 민혁은 VIP 병실로 옮겨졌고 서아는 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의사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한 타박상과 근육 손상이 있어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고 서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붕대를 감고 잠든 민혁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앳되고 순수해 보였으며 서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는 잠든 민혁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가 그를 떠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새벽녘이 되어 민혁이 눈을 뜨자 서아는 화들짝 놀라며 그에게 물을 건넸고 민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민혁이 먼저 입을 열어 어젯밤의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책했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그가 자신을 구해주었음에 감사를 표했다. 민혁은 서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계산이나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용기를 내어 민혁에게 왜 도망치지 않고 싸웠냐고 물었고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계산적인 인간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다치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 그 말은 민혁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는 고백과도 같았으며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자 민혁은 서아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라고 권유했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곁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민혁은 그런 서아가 사랑스럽게 느껴져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고 서아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였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뜨거운 피와 희생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장난 또한 더욱 가혹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민혁은 퇴원하여 회사로 복귀했고 서아는 그의 곁에서 더욱 철저하게 보좌하기 시작했다. 사내에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강 부회장 세력을 뿌리 뽑는 데에만 집중했다. 민혁은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더욱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였고 서아는 그의 오른팔이 되어 법적인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나갔다. 직원들은 달라진 민혁의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은 서아를 불러내어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재벌가에서 태어나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법만을 배워왔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서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서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민과 사랑을 느꼈고 자신이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바람에 날리는 서아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민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고 그것은 계약 관계의 종료이자 연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서아는 우연히 민혁의 책상 서랍에서 낯선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민혁이 서아를 만나기 전 작성해 두었던 플랜 B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서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고 손에 든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문서에는 서아를 이용해 강 부회장을 처단한 후 모든 법적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토사구팽한다는 끔찍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아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고 방금 전까지 느꼈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왔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서아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그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는 그것은 과거의 계획일 뿐이며 지금은 모두 폐기된 것이라고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서아에게 그의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혁을 노려보며 뒷걸음질 쳤고 민혁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닿을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자마자 찾아온 이 거대한 오해와 위기는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는 마치 이서아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위로 적힌 플랜 B라는 활자는 그녀의 망막을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감싸 안았던 강민혁의 따뜻한 온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칼날로 변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고 서아는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렸다. 민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아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과거의 잔재일 뿐이며 너를 만나기 전에 작성된 폐기된 계획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서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 이 계획을 세웠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릴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근본적인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서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고 눈가에 고였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채 붉게 충혈된 눈동자만이 민혁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당신이 말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안심시키고 이 끔찍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연극이었냐고 물으며 비소를 흘렸다. 민혁은 억울함과 당혹감에 휩싸여 아니라고 부정하며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라는 댐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그의 말은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서아는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무실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민혁은 멀어지는 서아를 잡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를 붙잡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주먹을 꽉 쥐며 참아내야 했다. 문이 닫히고 서아의 모습이 사라지자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던지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값비싼 크리스털 명패는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수행비서는
난장판이 된 집무실 풍경에 경악하며 고개를 숙였고 민혁은 핏발선 눈으로 비서를 노려보며 당장 법무팀장을 호출하라고 고함쳤다. 분명히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문건이 왜 아직까지 금고 안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서아의 눈에 띄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민혁은 자신의 과거,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비겁한 계획이 이제 와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회사 건물을 빠져나온 서아는 쏟아지는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으며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으려 했지만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아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책했고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달콤한 독에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했다. 아버지를 위한 복수와 명예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녀는 본분을 잊고 사냥꾼을 사랑해버린 사냥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다시금 마음속에 도끼를 품었고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를 이용하고 철저하게 부서뜨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젖은 옷을 움켜쥐었다. 집에 도착한 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민혁이 건네주었던 자료들과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변호사의 눈으로 플랜 B의 내용을 분석했고 그 계획이 실행될 경우 자신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샅샅이 뒤졌다. 놀랍게도 그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 만약 민혁이 마음만 먹는다면 서아는 꼼짝없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서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그 공포를 동력 삼아 역으로 민혁을 더 까맬 수 있는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하여 민혁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역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심어두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화인그룹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로 들어가는 대신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가서 업무를 시작했고 민혁이 지나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민혁은 서아의 싸늘한 태도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그녀가 영영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먼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기류는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주변의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오전 회의 시간. 회의실에 들어선 서아는 민혁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민혁은 회의 내내 서아의 시선을 갈구했지만 그녀는 오직 안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대응 방안만을 이야기할 뿐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민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강 부회장 측의 공격을 방어하는 논리를 설명하면서도 교묘하게 민혁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이는 민혁에 대한 경고이자 그녀가 준비한 보험이었다. 민혁은 서아의 발표를 들으며 그녀가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방어 태세에 돌입했음을 눈치챘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비서실을 물리치고 서아의 자리에 찾아가 잠시 대화를 나누자고 청했지만
서아는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민혁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긋고 나섰고 그 거리감은 민혁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민혁은 제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아는 이미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고 속으로는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서아의 거절에 민혁은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고 그의 뒷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그룹 총수의 위엄은 사라지고 사랑을 잃은 남자의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강 부회장 측은 민혁과 서아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틈을 타 서아를 포섭하려는 은밀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아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를 제안하며 민혁을 배신하고 이중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유혹했다. 서아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흔들리는 척 연기하며 그들이 가진 정보를 빼내려 했다. 그녀는 강 부회장 측이 주주총회 당일 터뜨리려는 폭탄급 비리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고 그것을 이용해 민혁과 강 부회장 모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패를 만들 생각이었다. 서아는 이제 선과 악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위험한 도박사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판도는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 그날 밤 민혁은 술에 취해 서아의 집 앞으로 찾아갔고 빗속에 서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는 갈등했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인터폰을 통해 돌아가라고 차갑게 말할 뿐이었다. 화면 속의 민혁은 비에 젖은 채 처량한 모습으로 서아의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인터폰의 전원을 꺼버렸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는 여전히 민혁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그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다음날 출근한 서아는 책상 위에 놓인 숙취해소제와 작은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 쪽지에는 미안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주주총회 전까지 플랜 B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말뿐인 약속은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이미 민혁의 결제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상의 허점을 발견했고 민혁이 진심으로 계획을 수정하려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민혁의 의지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치밀한 계획과 타이밍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회사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양측의 법무팀은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서아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며 자신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는데 그 내용은 강 부회장의 비리를 폭로함과 동시에 민혁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묻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그녀는 만약 민혁이 내일 회의장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검을 휘둘러 그와 함께 자멸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리허설 내내 서아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했지만 그녀의 완벽한 준비 태세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준비한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주주총회 전야 서아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민혁이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듯 말했지만 서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대표님은 대표님의 자리를 지키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저를 지킬 테니까요. 그 말은 민혁에게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은 불신과 상처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민혁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절했고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해 보였지만 서아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아는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어둠 속에 잠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치열했고 때로는 달콤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 챙겨둔 USB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안에는 화인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다. 서아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고 자신과 민혁의 운명 또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예감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패배자가 되어 잿더미 속에 남게 될 것인가? 서아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옥 같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화인그룹의 운명을 결정지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기이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하늘은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서아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애써 감추려 화장을 고쳤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강민혁과 강 부회장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무이자 방패였다. 서아는 오늘 이 회의장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했던 남자의 등에 칼을 꽂아야만 한다는 잔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뇌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터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눈을 부시게 만들었다. 서아는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무시하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이미 강 부회장 측 인사들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아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 웃음 뒤에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서아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마련된 의장석은 아직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곧 닥쳐올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는 듯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담담해 보여 주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평소에 날카롭고 압도적인 카리스마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초연함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고 그는 천천히 걸어와 서아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서아는 민혁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가 보내오는 뜨거운 시선을 외면하기 힘들었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찔러왔다. 민혁은 서아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정면을 응시했으며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고 초반의 안건들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빠르게 통과되었지만 회의장 내의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어 숨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드디어 오늘의 핵심 안건인 경영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사 결과 보고 순서가 다가왔고 강 부회장 측의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화인그룹 내부의 자금 세탁 정황을 폭로하며 그 모든 책임이 전략기획실의 외부 영입 인사인 이서아 변호사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크린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서아의 서명이 들어간 결제 서류들이 띄워졌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부회장 측은 서아가 자신의 법적 지식을 악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민혁이 과거에 작성했던 플랜 B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한은 치밀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보며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민혁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주주들은 서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일부는 당장 그녀를 고발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서아는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직감하고 가방 속에 든 USB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는 찰나 의장석에 앉아있던 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거친 소음을 내며 장내의 소란을 잠재웠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된 가운데 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 부회장을 향해 꽂혀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금 발표된 감사 보고서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와 책임자는 이서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서아는 민혁의 돌발 행동에 놀라 굳어버렸고 강 부회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다. 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폭탄 선언을 시작했다. 민혁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주들과 임직원들 앞에서 이서아 변호사는 오직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주도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 그는 서아를 철저히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카메라 플래시만이 미친 듯이 터지며 민혁의 얼굴을 비췄다. 민혁은 자신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자금 운용을 지시했으며 이서아는 그 과정에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이어갔고 이는 자신의 명예와 커리어를 스스로 난도질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아는 민혁을 바라보며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민혁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서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으면서도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그는 떨고 있는 서아를 잠시 바라보며 안심하라는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서아의 뇌리에 깊이 박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강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전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민혁에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이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민혁은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경영 실패와 부덕함을 사죄했고 오늘부로 화인그룹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택했으며 이는 오직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민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리를 지켰다.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어 민혁을 에워싸고 그를 회의장 밖으로 인도하려 했고 민혁은 저항 없이 그들의 안내를 따랐다. 그는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서아가 있는 쪽을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부디 행복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서아는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몰려든 인파에 가로막혀 발을 떼지 못했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민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민혁이 사라진 회의장에는 강 부회장의 승리 선언이 아닌 당혹감과 혼란만이 남았고 주주들은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며 웅성거렸다. 강 부회장은 자신이 원하던 대로 민혁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방식이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빗나갔기에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민혁이 스스로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서아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자신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의 차이를 갈았다. 서아는 멍하니 서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결기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가방 깊숙한 곳에 다시 집어넣었는데 이제 이 증거는 민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강 부회장을 단죄하는 칼이 될 것이었다. 서아는 눈물을 닦아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똑바로 서서 강 부회장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민혁이 남겨준 사랑과 희생을 동력 삼아 진짜 싸움을 시작하려는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민혁에게 기다려달라고 속삭이며 반드시 누명을 벗기고 제자리를 찾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서아의 앞을 강 부회장이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민혁의 몰락을 조롱했지만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 부회장에게 아직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당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 부회장은 서아의 서슬퍼런 기세에 순간적으로 위축되어 뒷걸음질 쳤고 서아는 그를 지나쳐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회의장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진군가와도 같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서아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구치소로 이송되는 뉴스 속보를 전광판을 통해 확인하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 민혁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행동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지며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갔다. 이제부터는 강민혁이 설계했던 판이 아니라 이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판이 시작될 것이며 그 판의 끝에는 처절한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잔상은 화인그룹 앞마당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랑에 무너진 남자가 남긴 폐허 위에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여자의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강민혁은 좁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바라보며 생애 처음으로 기이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평생을 화인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고 살아오며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했던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갇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직 이서아라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결정이었으며 그녀가 무사하다면 자신은 이 밑바닥에서 영영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홀로 세상에 남겨진 서아가 겪어야 할 시련과 고통이었고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며 부디 이 진흙탕 싸움에서 발을 빼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접견 신청 알림이 울리고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접견실로 이동하는 민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아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심장이 요동쳤다.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서아의 얼굴은 며칠 새만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민혁을 놀라게 했다. 민혁은 수화기를 들고 서아에게 왜 이곳에 왔냐며 당장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살라고 차갑게 밀어내려 했지만 서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며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계획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서하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표님의 희생 덕분에 적들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반격의 최적기라고 설득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벽에 대고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강 부회장이 민혁을 몰아내기 위해 조작했던 증거들의 원본과 그 과정에 개입한 실무자들의 명단이었다. 서하는 지난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이 자료들을 수집했고 민혁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바깥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민혁은 서하의 지독한 사랑과 집념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는 것은 그녀의 의지를 꺾는 잔인한 짓임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고 싶어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었다. 민혁은 서하에게 화인그룹의 비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마스터키의 암호를 알려주며 그곳에 강 부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치부책이 숨겨져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민혁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오랫동안 모아온 강 부회장의 불법 로비 내역과 정관계 유착 리스트였는데 이것이 공개된다면 단순히 그룹 내의 권력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게이트가 될 것이 분명했다. 서하는 암호를 받아 적으며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보다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의가 불타올랐다. 두 사람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강한 유대감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무언의 약속을 건넸다. 접견을 마치고 구치소를 나온 서하는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멘탈을 가다듬고 곧바로 작전 수행에 돌입했다. 그녀는 민혁이 알려준 암호를 이용하여 비밀 서버에 접속했고 그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양의 비리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강 부회장은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직들을 매수하고 있었다. 서하는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론에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법당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하는 강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이사를 타깃으로 삼고 그에게 접근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무이사에게 강 부회장이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그가 살 길은 오직 내부 고발자가 되어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회유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재무이사도 서하가 제시한 강 부회장의 비밀 녹취록과 도피 계획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서하에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하는 적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제 강 부회장은 자신이 믿었던 부하에 의해 무너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강 부회장은 민혁이 구속된 후 승리에 도취되어 그룹 회장 취임을 서두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서하가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태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화려한 취임식 계획을 검토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그 시각 서하는 검찰청 특수부를 찾아가 담당 검사에게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었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검사는 서하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시 수사팀을 꾸려 화인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화인그룹 본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 부회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곳곳에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정관계 인사들은 이미 서하와 민혁이 확보한 리스트에 의해 자신들의 목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모두 연락을 끊거나 발을 빼버린 상태였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강 부회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이미 서아가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들에 의해 모든 시도는 무산되었고 그의 범죄 행각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방송사들은 화인그룹 사태를 연일 속보로 내보냈고 여론은 민혁의 억울한 누명을 동정하며 강 부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민혁은 구치소 안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지켜보며 서아가 해냈다는 사실에 안도와 감격을 동시에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변호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강인한 여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런 그녀를 사랑하게 된 자신의 운명에 감사했다. 같은 수감방의 죄수들이 민혁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곧 다가올 서아와의 재회를 준비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독재자가 아니었으며 사랑을 알고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강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뇌물 공여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그는 긴급 체포되어 민혁이 있던 구치소로 수감되는 처지가 되었다. 반면 민혁은 강 부회장의 강압에 의해 일부 문서에 서명했을 뿐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밝히기 위해 희생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무혐의 처분과 함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구치소 정문이 열리고 민혁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한 곳만을 응시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이서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눈부신 햇살이 비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혁은 서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으스러질 듯 껴안았고 서아 역시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아픔을 씻어냈고 이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의 고백이자 위로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세상에 단둘이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만 집중했고 이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며 세기의 로맨스로 회자되었다. 민혁은 서아의 귀에 대고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였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더 꽉 끌어안았다. 며칠 후 민혁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화인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재벌 기업들이 보여주었던 형식적인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신은 대주주의 역할에만 머물며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아를 화인그룹이 신설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그룹 내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갈 전권을 위임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룹을 살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민혁만의 방식이었고 세상은 그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서아는 윤리경영위원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던 날 감회가 새로운 듯 자신의 명패를 어루만지며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그녀의 사무실은 민혁의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되었는데 두 사람은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업무 중 틈틈이 마주치는 시선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직원들의 귀감이 되었다. 화인그룹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과거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민혁은 서아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상가 건물을 다시 찾았는데 그곳은 이제 재개발이 확정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처음 만났던 날의 긴장감과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혁은 서아에게 이곳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면 우리의 끝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였지만 서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소중해 보였다. 서아는 민혁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이며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폐허가 된 건물 안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역경을 딛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민혁은 서아의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서며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모두 지워버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자고 말했고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와 발을 맞추어 걸었다. 석양이 지는 서울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앞날을 화려하게 장식해주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두 사람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강 부회장의 잔당들이 여전히 그룹 내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었고 그들은 민혁과 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아는 행복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변호사 특유의 직감으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파열음을 감지했고 민혁의 손을 꽉 잡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민혁 또한 서아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번 다시 그녀를 놓지 않겠다는 듯 손에 힘을 주었다. 그날 밤 민혁과 서아는 강 부회장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계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것이 적들의 마지막 반격임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신혼의 단꿈을 꿀 새도 없이 다시금 전장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적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화인그룹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최후의 승부를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화인그룹을 덮친 마지막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은밀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는데 강 부회장의 잔당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막대한 비자금을 동원하여 그룹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등시킨 뒤 일시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챙기고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무너뜨리려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의 수법이었다. 증권가는 출처불명의 자금이 유입되자 혼란에 빠졌고 화인그룹의 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며 직원들과 주주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켰다. 이서아는 모니터 가득 붉게 물든 주식 차트를 바라보며 이것이 적들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임을 직감했고 그들의 탐욕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강민혁은 이 사태를 보고받고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는데 그는 이미 서아와 함께 이런 상황까지 시뮬레이션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동요하는 경영진을 진정시키는 한편 홍보팀을 통해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민혁의 차분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휘했고 과거의 독단적인 지시가 아닌 경청과 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방식은 임직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서아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빠져나가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서아는 윤리경영위원회의 권한을 발동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고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문제의 자금이 강 부회장이 숨겨둔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과 긴밀하게 움직였다. 적들은 자신들의 꼬리가 잡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주가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매도 주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전산망은 이미 서하의 요청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거래 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작전 세력들은 패닉에 빠져 고함을 지르며 날뛰었지만 그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나 다름없었다. 같은 시각 민혁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직접 작성하여 발송했는데 그 내용은 화인그룹이 더 이상 과거에 부패한 재벌 기업이 아니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아서라도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시장에 큰 감동을 주며 여론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체포되고 불법 자금이 국고로 환수된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폭락하던 주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화인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 텅 빈 사무실에 마주 앉은 민혁과 서하는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민혁은 서하에게 다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이번에도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서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답하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갑과 을의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민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가리키며 이제 저 불빛 아래 숨어있는 어둠을 걷어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남은 과제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며칠 후 민혁은 서하를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민혁이 남몰래 후원해 오던 시설 중 하나였다. 아이들과 어울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민혁의 모습을 보며 서하는 그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따뜻한 인간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서하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 재단의 운영을 서하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랑의 증표라고 설명했고 서하는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하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혼수 목록이나 예물 리스트 대신 공익재단 설립 계획서와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갈 혼인 신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서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지만 당신은 나를 구원했고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쓰고 싶다고 고백했다. 민혁의 프로포즈는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보다 담백했지만 서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는 법적인 결합을 넘어 영혼의 약속을 의미하는 문서가 되었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화인그룹 본사의 옥상 정원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채 소박하게 치러졌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했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축복으로 그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하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심플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답게 빛났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기분을 만끽했다. 주례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직접 작성한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며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고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화인그룹의 해외 사업장을 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는 일과 사랑을 병행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다. 직원들은 격식 없는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는 회장 부부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을 열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서한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해외 법인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했고, 민혁은 전략가로서의 안목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그들은 함께 일할 때 가장 빛나는 커플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자극제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화인그룹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민혁과 서한은 시상식 무대에 나란히 올라 트로피를 받아들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벅찬 감동을 나누었다. 수상 소감에서 민혁은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이서아에게 바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서아 역시 마이크를 잡고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걸어와 준 남편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아는 피곤한 듯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운 정적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서아는 문득 민혁과 처음 만났던 비오는 날 밤을 떠올리며 만약 그때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았지만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다. 운명은 짓궂은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들을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시련은 사랑을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달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혁은 서아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성공만을 패는 기계였지만 당신을 만난 후 비로소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서아는 민혁의 품에 안겨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며 수줍게 웃었다. 이용과 배신으로 얼룩질 뻔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결말을 맺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서로의 넥타이와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치렀다. 민혁은 서아에게 오늘도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었냐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서아는 주먹을 불끈 쥐며 언제든지 덤비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문을 나서며 밝게 빛나는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들의 당당한 발걸음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화인그룹의 로비에 들어선 그들은 직원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각자의 집무실로 향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곳은 그들이 수많은 작전을 세우고 고민을 나누었던 추억의 장소였다. 민혁은 서아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서아는 민혁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나 역시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 같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리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강민혁과 이서아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이용하려 했던 오만한 남자는 사랑에 무너져 내림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복수를 꿈꾸던 상처받은 여자는 사랑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배웠다. 그들은 서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낡은 껍질을 깨뜨리고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구원자였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두 영혼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투쟁기이자 아름다운 동행기였다.